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뉴스 프리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재필입니다. 네, 아나운서 이휘준입니다. 네, 오늘 뭐 이번 주에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성정 기자도 휴가 가셨고, 그다음에 김민호 아나운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휘준 아나운서가 대신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아나운서 이휘준입니다. 저는 김민호 아나운서의 동기고요. 오늘 또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김민호 아나운서도 훨씬 잘생긴 것 같아요. 예,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예, 김민호 아나운서가 근데 좀 너무 긴장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 네. 방송 올 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막 뭔가 준비 많이 해놓은 것처럼 오던데. 아나운서실 나갈 때는 그렇게 안 하나 보죠? 예, 좀 연기를 잘해가지고. 예, 근데 그 메시와 호날두가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단계듯이. 저도 누가 메시고 누가 호날두입니까? 제가 메시로 하겠습니다. 예, 메시 팬들이 지금 호날두를 별로 안 좋아해서. 예. 찍히고 지금 난리 납니다. 우리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개인 사정으로 비웠지만. 원래 인사철에 휴가 가는 거 아닌데 뭐 그렇다고 뭐 김민호 아나운서가 뭐 오시면 또 이 자리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예, 모르는 거죠. 다음 주에 저희 둘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네.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케미 잘 발휘해서 뭐 저희도 내일 합시다. 그럼요. 그렇죠? 네. 예, 긴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영동과 영서 지역에서 주로 비가 왔고요. 그 농경지 이제까지 닷새 동안 그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해당하는 8,500헥타르가 이제 침수가 됐다고 그래요. 농민들 막 굉장히 뭐 마음에 상처 많이 받으셨는데 저희 뉴스데스크에서 오늘 그 부분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제보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만든 리포트 하나 보시면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상 틀어주시죠. 네. 어제 하루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강원 철원 화천 지역. 어제 저녁에 촬영한 철원군 근남면의 한 마을 입구 모습입니다. 마치 강위를 달리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도로 위에 한가득 쌓인 흙더미와 중장비, 파손된 비닐하우스도 보입니다. 마을로 접어드는 길에는 흙탕물로 급류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화천군 수필령 고개입니다. 비 피해 복구 현장인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 옆으로 물이 쉴 새 없이 내려오고 바로 앞에 담벼락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는 곳곳이 패였고 철제 분리대는 휘어져 넘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영월군 동강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폭우로 강물이 불면서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도로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양쪽 마을 주민들이 끊어진 도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철원군에 있는 김화여중 상황입니다. 맨홀 뚜껑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종아리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입니다. 학교 인근의 와수천이 범람하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김화여중을 포함해 학교 4곳이 학생들을 귀가시켰습니다.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의 한 마을입니다. 어제 오후 하천을 따라 흙탕물이 다리를 넘을 만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같은 장소를 촬영한 영상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당시에는 하천에 쌓인 돌이 그대로 보일 만큼 물기가 없는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이천에서 찍은 하늘 영상입니다. 구름 안에서 수없이 번개가 치는데 금방이라도 폭우가 내릴 것 같은 모습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생생한 제보로 만든 리포트 보셨는데요. 제가 그 이휘준 아나운서한테 숙제 하나 늦었잖아요. 내일하고 모레까지 기상예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예,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씨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구름의 통로를 타고 태풍 수증기가 들어오면서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더위만 이어지던 남부지방의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지역에는 나흘째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음 화면 설명해 드릴게요. 모레까지 정체전선 때문에 경기 내륙과 영서 지방에 최고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과 충청 지역에 100에서 200mm, 남부지방에도 최고 1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비가 혹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돌발성 폭우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소멸되긴 했지만 이 태풍의 영향으로 밤부터 바람까지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밤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전남 서해안 중심으로 최고 시속 60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설물 관리나 이런 낙하물 많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감속 운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괜찮았나요? 좋았어요. 예. 아주 좋았고 보니까 뭐 댓글에 뉴스 아나니 휘준 아나운서시라고 해서 이렇게 응원글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예, 뭐.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뭐 댓글창에 빨리 이지성 기자 나오라고 여러분들이 막 글 올리고 계셔가지고 빨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브릿지 돌려주세요. 네. 우와.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트 탐사객 스트레이트 팀의 이지성 기자 나오셨는데 뭐 댓글창 보니까 아까 파랑새는 일단님이 이지성 기자님 보러 왔다고. 감사합니다. 팔방민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목소리를 참 좋아해서. 누구 목소리? 제 목소리? 제 목소리요? 아니요. 얼굴 못 쳐다보겠네요. 예, 같이 방송을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되네요. 좀 기대가 됩니다. 첫날부터 너무 그 야욕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시작 좋은데요? 칭찬. 저희는 원래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저희도 댓글창 보면 이제 주호영 23화 해시태그 이렇게 다른 분이 계셨는데 2주 동안 사실은 이지성 기자가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팠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좀 보니까 다음에 저희 보냈던 그 이지성 기자의 리포트가 한 100만 건 이상 조회수가 나왔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이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해시태그 운동 주호영 23호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화제가 된 것도 이 해시태그 운동 덕분입니다. 제가 2탄에 걸쳐서 부동산 관련 아이템 다뤘는데요. 처음 아이템을 다뤘을 때 사실 여론이 반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걸 받은 언론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언론의 기사화가 되지 않으니까 네티즌 분들이 나서서 누리꾼들이 나서서 우리가 알리자, 우리가 여론을 만들자 그러면서 샵 주호영 23억 해시태그 운동을 벌여주셨고요. 그러면서 이게 확 번진 거예요. 그러면서 2탄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졌고 2탄 내용이 그제서야 그 다음 주에 포털에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1탄은 전혀 걸리지도 않고 기사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반포가 됐던 사실 어디가 됐건 이 시세 차익이라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집값 올린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이 이만큼 올랐어. 이 시세 차익을 얻은 게 내 잘못이냐 그걸 탓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 아이템을 보신 분들은 당연히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나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법안을 내 손으로 찬성을 시켜서 그런데 그 법안이 집값을 폭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집값 폭등을 막아주는 안전핀을 뽑아내는 그런 법안이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해 충돌이 되는 부분이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굉장히 최근 공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제 정권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올랐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이제 낮았다가 이제 다시 오르고 있는 건데 그 사실 정책을 발휘하면 그 정책의 효과가 몇 년 뒤에 나타나거든요. 부동산은. 2014년에 있었던 그 부동산 3법 이게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그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어긋난다 뭐 이런 건데 네.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간단하게 분양가 상한제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1977년도 박정희 정권 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예 정부가 분양가를 다 정했어요. 그때 평당 55만 원이었어요. 55만 원. 네, 그러니까 대규모 택지 개발에 네네네. 대규모 저렴한 양질의 집들이 쏟아져 나왔고 공급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쭉 가다가 노태우 때 건설비를 연동하는 조금 변동이 있긴 했지만 계속 분양가 상한제를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졌고요. 98년도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건설 부양이라도 해보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하면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 올릴 수가 있거든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타격을 준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타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98년도에 폐지가 된 분양가 상한제 여파가 노무현 정부 때 나타났고 그때 집값이 올랐고 폭등을 했죠.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 효과가 이명박 정부 때 나타난 거죠. 집값이 계속 내려갔고. 안정이 된 거예요. 네네, 안정이 됐고. 아파트 중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보면요, 이명박 정부 때 마이너스 3%였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중간에 2014년 12월 29일에 이걸 다시 폐지를 하거든요. 2015년부터 거짓말처럼 다시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안 오르고 문재인 정부 때 오른 게 아니라 2015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계속 오른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하나만의 뭐 영향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집값 폭등에 연관된 핵심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014년도에 이제 네.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했던 법안이 네. 내용이 이제 세 가지잖아요. 네. 이제 상한제 폐지하는 법안,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안 하는 거. 왜냐하면 3년간 유예. 3년간 유예해 주는 거. 그러니까 재건축하게 되면 이제 세대 수가 늘어나가다 보면 그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온전히 다 이제 그 집주인들이 가져갈 수 있게 뭐 해놓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 뭐였죠? 조합원이 한 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최대 세 채까지 세수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근데 당시 이제 저도 이제 그 보도 보면서 놀랐던 거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던 새누리당 의원의 20명 이상이 네. 그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충돌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이익이 그러니까 연관이 됐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사익을 위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건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당시에 만약에 정말 막 집값이 엄청 침체되는 상황이었다. 네네네. 그러면은 부양책을 뭐 IMF 때 그랬던 것처럼 뭐 그런 어떤 이유로 통과시켰다는 어떤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전혀 명분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2014년에는요. 오히려 전월세 폭등이 문제였던 시기였고요. 오히려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전월세 대책이 나와야 마땅한 그런 사회적 상황이었는데 난데없이 그렇죠. 재건축 특혜 네. 3법을 통과를 여야 합의로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이 궁금했던 그때부터 거죠? 굉장히 쭉 올랐고 맞아요. 그 여파가 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네. 거라는 게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네. 이주성 기자가 취재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주호영 의원한테 이제 해명을 듣기 위해서 몇 번 가는 과정을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잘라봤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사실 컨택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스트레이트는 지난주 방송을 앞두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투기가 심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계속 주장하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를 못 잡는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익을 못 남기는 건축회사가 공급을 안 하게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수요가 공급이 줄어서 더 올라간다고 보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근데 실제 그렇고. 그런데 정작 자기가 찬성한 법으로 이익을 본 이해충돌 문제를 질문하자 답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거기에 또 그 반포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또 수혜를 입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시라서 모르겠어요. 나는 이 이상 MBC가 취재하는데 응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2014년도에는 분명히 우리는 분양가 MBC가 상한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늘 편파적으로 보도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취재하는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더 이상 취재 응하지 않겠어요. 내 집 한 채 사가 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 말을 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답을 듣기 위해 이번에는 국회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의 김수근 기자라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팀이고요. 2014년에 약속되지 않은 인터뷰를 하지 않겠어요. 2014년에 부동산 3법 통과된 이후에 사무실로 전화를 약속을 잡아주세요. 그 이후에 재건축 중이시죠. 거듭 이해 충돌 문제를 질문하자 여야가 합의한 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해충돌에 위반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 아니에요? 여야 합의해서 그랬었죠. 이틀 뒤 주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 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고요. 이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될지 참 우픈 사정인데요. 자기들 잘못으로 이래 올라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책임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아니 민주당은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해서 값 올라갔다고 왜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MBC 기자들이 참 인터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네, 고생 많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영상에서 경복궁 관련 발언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뭘까요? 경복궁 관련 얘기가 저도 사실은 뭔가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경복궁 관련이 뭐죠? 사실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경복궁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너무 좀 황당하긴 했고요. DJ도 조금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올린 게 아닌데 올렸다고 몰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집값의 폭등은 현 정부의 탓인데 왜 옛날 새누리당 시절을 탓하냐. 그럴 거면 차라리 경복궁을 지은 대원군을 탓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상 2014년에 그 법 통과한 이후에 집값이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프로 저희가 한번 준비했어요. 이거는 너무 명백한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014년 12월까지는 안 올라요. 그냥 쭉 갑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29% 때문에 조금 가려져 있는데 법이 통과한 다음에 이거는 저만 보는 통계가 아니고요. 여러분 누구나 통계 보실 수 있는 정말 명백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겁니다. 누구도 이거에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자, 그래프 보셨는데 사실 이제 그 법 통과가 강남의 집값을 이제 특히 재건축 중심으로 이제 폭등시킨 거는 이제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경복궁까지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조호영 원내대표 말이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게요. 그 당시 이 재건축 특혜 3법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새누리당은 이거를 폐지해야 집값도 오르고 건설 경기가 부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아까 보셨지만 이걸 시행하면 오히려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반대된 지금의 얘기가 반대된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당시 또 어떤 말을 했냐면 그 당시 김희국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거 일단 지금 폐지시키고 앞으로 투기가 과열되거나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다시 우리가 억제책을 쓰겠다. 우리의 지성을 믿고 맡겨달라. 저 본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지금은 통과시켜달라.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편파 방송이라고 MBC와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도 나왔으면 같이 고발했을 겁니다. 새누리당만 나왔기 때문에 새누리당만 다룬 건데 그걸 편파라고 하시면 제가 참 굉장히 억울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방송 보면서 박덕흠 의원도 얘기도 좀 근데 무려 아파트를 가지고 73억이나 시세 차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명 세금 많아졌다고 손해봤다 이런 얘기 하던데 집이 있으십니까 혹시? 전 무주택자로서 좀 화가 많이 나는 발언이었죠. 그럼 그 영상 한번 다시 저희도 한번 보시죠. 박덕흠 의원도 국회 국토위원입니다. 19대, 20대에 이어 21대까지 6년째 계속 국토위원입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입니다. 모두 4채 중 강남에만 고급 아파트 2채, 시가 125억 원입니다. 박 의원도 2014년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법 통과 이후 7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익 충돌에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비판들이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께 좀 여쭙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을 한 채, 두 채 갖고 저는 이제 집을 갖고 있는 게 제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고 살 집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살 집이냐?
내가 원래 저 잠실에 있는 건 내가 원래 살다가 네. 장인집이에요, 장인. 장인집에서 살다가 내가 집을 하나 사서 강남으로 왔어요. 네네. 예? 내가 투기한 게 내가 살라고. 박 의원은 집값이 올라 자기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난 평생 살아야 될 집이거든. 네네. 살아야 될 집에서 사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만 더 내고 이리 보면 더 내고 내가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플러스가 돼야 되는지 이해 충돌이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나는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서민들 걱정을 했습니다. 5억짜리 10억이 되고, 예? 그때 10억짜리가 지금 얼마 25억이 되는 거예요. 25억.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집으로 애들하고 같이 더 크게 가려고 해도 지금 못 가는 그런 형국이 됐다고. 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서민들한테 정책이 거꾸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 살겠다는 집 말고 왜 세 채를 더 갖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댓글에 그럴 거면 집 팔아라. 네, 궤변이다. 이런 말들이 그렇게 많네요. 손해봐서 화가 나시면 집을 파시면 될 텐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영상 보고 나서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력이 뭐냐. 그러니까 국토위만 한 6년 하셨다고 뭐 19대, 20대, 21대까지 계속 자원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리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건설 관련 어떤 그쪽 깊이 이제 개입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번 21대에서는 심지어 국토위 위원장까지 도전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수성 기자가 이제 건설 마피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건설 마피아 뭐 어느 정도 어떤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건설 마피아인 거예요? 일단 건설사와 관료들, 그러니까 국토부 관료들, 그다음에 건설사와 정치인들 이 사이에 끈끈한 커넥션. 사실 국토부는요 관료가 바뀌지 않죠. 장관은 계속 바뀌지만 관료는 계속 갑니다. 이 관료들은요 사실 서민을 만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사들은 엄청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찾아오니까.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들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저희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게 비리도 드러나서 검찰 수사를 받고 실형을 받은 케이스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이 전부였겠느냐? 실제로 관료들이 내는 어떤 안이나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발언들 보면은 상황에 맞지 않게 건설사 편을 들어준다거나 건설사 걱정을 해준다거나 저희 리포트 보시면 그 스트레이트 보도 보시면은 보셨겠지만 전혀 그때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건설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끈끈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건설 마피아들이 오래도록 유지가 되어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건설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새 건설사가 너무 잘 된대요. 코로나에도 잘 되는 게 그 아파트 분양이 너무 잘 돼가지고 뭐 수익이 엄청나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통계를 또 찾아봤어요. 전 통계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객관적이기 때문에. 리포트에 많이 굉장히 들어가 있어요. 이수성 기자 리포트에. 내 스스로도 내가 객관적이기 바라기 때문에. 통계 보면 국내 건설 수주액을 보시면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 이후로 갑자기 국내 건설 수주액이 100조대에서 160조대로. 그러니까 그 분양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1년 만에 47%가 확 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60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지성 기사 나오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갖고 제 오랜 친구가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이 친구가 이제 국토위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이제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약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친구라서 제가 반말로 녹음을 했거든요. 통화를 잠깐 한번 왜 국회의원들이 국토위를 가려고 하느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들려주시죠. 국토위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거야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항상 매번 국회에서 상임위 구성할 때마다 국토교통위가 거의 인기 순위 1, 2등 항상 차지했었지. 뭐 정원보다 항상 2배 내지 3배 의원들이 상임위 신청할 때 국토교통위를 1순위로 신청을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국토위를 기를 쓰고 가려고 하는 거지? 국토교통위가 국토교통 문화 산하기관을 담당하다 보니까 뭐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서울 수도권의 지방 같은 경우는 국도나 도로 이런 도로 넣는 게 엄청 중요한 현안인데 그런 거 도로 넣는 거나 뭐 그다음에 또 서울 같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GTX 뭐 설치하는 거나 그다음에 자기 지역구에 새로운 역 만드는 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 연장하거나 이런 거. 건설 쪽에 오래 한 사람들이 또 전국 내세운다고 가서 또 그거를 본인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가능성이 좀 없지 않다고 봐요. 자, 저 보셨는데 그 사실 이제 그런 거예요. 국토위라는 데가 워낙 국토교통부 뭐 여러 가지 이권에 얽혀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제 지역 민원 같은 거 해결하기 쉽고 그래서 그 의원들이 이제 지원율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이제 건설 마피아라는 어떤 커넥션이 생겨나는 거겠죠. 네.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 아쉽네요. 이성 기자 다음에 한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재하면서 좀 하지 못했던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하고 하시죠. 네,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인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뭐 분량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정책 다루지 못했어요. 핵심만 다루다 보니까 몇 개만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다뤘잖아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시행만 하면 집값 잡을 수 있는 거냐? 사실 그러기엔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 있어서 그거 하나만으로 잡기는 솔직히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해요.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보수 언론도 그렇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 아파트가 나오고 그러면 당첨된 사람만 로또 아니냐. 네, 그렇죠. 그런 얘기죠. 당첨된 소수만 몇억 원의 로또를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란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프레임을 많이 노출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당첨된 사람들은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한 뭐 100명, 아니 1000명이 몇 억짜리 로또를 맞는 것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서 건설사가, 재벌 건설사가 수천억 원의 로또를 그냥 먹는 것과 둘 중에 선택한다면 무엇이 더 이 사회의 건강한 방식일까요? 그렇죠. 부의 어떤 집중보다는 그 분배를 택해야 한다는 취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분량 때문에 보도에 못 다뤘었는데 다음에 와서 한번 저희가 다 보실게요. 아무도 건설사 로또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로또 얘기만 하면서 무주택자들끼리의 싸움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을과 싸움으로 붙여놓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저희가 이성 기자를 다시 모시고 한번 심도 있게 얘기하는 걸 하고요. 끝났기 때문에 자,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